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9조 차고서부터 보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차고는 논점이 좀 많아요.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차고 109조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일단 이 차고는 의사와 표시, 이 의사와 표시가 지금 불일치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는데 이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가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차고의 기준, 최고를 놓고 기준했을 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행위가 바로 차고가 됩니다. 만약에 알고 한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하게 되면 비진이 통정의 표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이게 첫 번째 요걸 먼저 보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어떤 그 법률 행위를 했어요. 법률행위 일반적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하고 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졌는데 이게 한 달이 됐는지 두 달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계약을 갖다가 지금 차고를 이유로 지금 계약을 갖다가 취소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차고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를 했는데 의사 표시가 도달만 하면 바로 상대방한테 넘어간 소유권은 자동으로 이렇게 쭉 해서 소유권의 복귀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의 복귀다. 소유권의 복귀, 일명 유인성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는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다시 차고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 이 계약은 뭐가 된다고요?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이 계약은 소급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급 무효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무효다 이런 소리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계약을 갖다가 4월 10일 날 계약을 했는데 차고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취소한다. 그러면 취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4월 10일 소급 무효라고 했으니까 언제 효력이 발생했다고요? 4월 10일자로 이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게. 그러면 이게 소급 무효가 돼버리게 되면 이제 이걸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이거 지금 받은 거 있으면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받은 거 돌려줘야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부당이득을 반환해 주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니까 차고를 이유로 이 법률행위를 쉽게 해줘야 돼요? 어렵게 하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소급 무효가 되면 받은 거 다시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대금 받은 거, 물건 받은 거, 등기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니까 일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약, 차고를 이유로 이 계약을 쉽게 깨게 만들어야 돼요. 못 깨게 만들어야 돼요. 쉽게 못 깨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차고를 이유로 취소는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차고를 이유로 해서 이 계약을 쉽게 취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건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깨면 여러 가지가 소급 무효가 되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이걸 못하게 일단 막고 있는데 첫 번째로서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입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차고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의자라는 것은 의사를 표시한 사람입니다. 표의자가 누구라고요?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러니까 내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표의자인데 무슨 의사를 표시했어요? 취소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표의자가 되는 거예요. 의사를 표시했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의사를 표시한 거예요? 취소하겠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표의자예요.
그 표의자가 의사표시했는데 이거 착오다. 내가 착오로 인해서 이 계약 취소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표의자가 되고 그 표의자에게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한데 이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제적 불이익.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문제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 이것이 이중기준설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뭐가 적용된다? 이중기준설. 이중기준설이라는 것은 나만 착오에 빠지면 안 되고 국민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착오를 일으킬 만하네. 이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만 일단 내가 착오에 빠져야 되니까 그건 주관적 요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관적 요건. 그 다음에 국민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착오를 일으킬 만하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객관적 요건이에요. 그래서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두 개를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 하냐면 이중기준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본다고요? 이중기준설. 그래서 이중기준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두 개를 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 내가 착오에 빠진 거고 객관적 요건은 국민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착오를 일으킬 만하네. 이 정도가 돼야지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지금 취소를 해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뒤집어 가지고 만약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취소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취소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중요하네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 해준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해요. 취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 해준다.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이야기해서 만약에 표의자에게 경미한 과실, 경과실이죠. 경과실이 있다면 이 경우는 취소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건데 중대한 과실과 경과실이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묶어서 과실이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지금 과실이라고 했을 때 이 과실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과실이 있다 이거죠. 두 개를 묶어가지고 과실이라고 하는데 기출문제가 이거를 지금 여러 번 냈어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왔거든요. 몇 번 나왔어요 이 말이. 근데 중대한 과실, 경과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게 답이 금방 딱 떨어질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 내고 그냥 과실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맞아요, 틀려요? 애매하죠. 중대한 과실 그러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 하는데 그냥 과실이라고 말했으면 과실이란 말에 두 개가 다 들어가는데 중대한 과실, 경과실. 그래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경과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 맞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된 사례가 두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 경과실 그러면 답이 금방 딱 떨어지니까 쉬운데 학생한테 답을 못 고르게 하려고 그랬는지 기출 문제를 두 번이나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주는 이야기는 맞는 거고요.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안 하면 틀리게 돼요. 왜? 과실이란 말 안에는 무슨 과실이 들어있으니까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경과실이 있다면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경과실이 있을 땐 취소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이미 2번이나 주어졌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그래서 주의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과실 때는 취소가 가능하고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하는 거니까 과실이라고 말을 줬을 때 주의하자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차고는 다른 법률과 달리 논점이 좀 많아요. 논점이 많다 보니까 속을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제일 잘 속을 수가 있는 데가 뭐냐면 입증 책임에 관한 부분이 가장 잘 속아요. 자,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 요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은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은 일단 표의자가 해야 됩니다. 표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죠. 표의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가 표의자라고 문제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럼 표의자라고 문제를 안 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맞추는 문제를 줘요. 그럼 뭐라고 주냐면 이렇게 됩니다. 효력,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다가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줍니다. 부인을 다른 말로 해서 부정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 부인하는 자가 입증이 된다. 같은 말입니다. 그 표의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효력을 부인한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취소하려는 자가 됩니다. 취소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할 거냐라는 건데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은 상대방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입증하라. 상대방이 입증 책임을 지는데 이 상대방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효력을 갖다가 주장하는 자. 효력이란 말 다른 말로 해서 유효가 됩니다. 효력을 갖다가 주장하는 자. 효력을 주장한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취소를 갖다가 저지하려는 자. 자,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너도 맞히고 나도 맞힐 수 있습니다. 근데 시험의 출제 의도는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줍니다.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준단 말이죠. 결론은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효력을 주장하는 자, 취소를 저지하려는데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한다. 이렇게 기출문제를 여러 번 정답을 걸었다는 건데 시험 지문에 가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처럼 잘 안 보여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정리 안 해놓으면 가만히 있어봐. 중대한 과실이든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거 맞는데 이러면 후딱 넘어가갖고 그래서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중요 부분에 관한 입증 책임이 있는 자가 효력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 자가 입증하는 거고요.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효력을 갖다가 주장하는 자,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 봐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 가면 이거 시험장에 가면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내가 이게 몇 번을 강조하지만 정말로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못 맞추면 절단을 낼까 어떡할까 이거. 이렇게 그림으로 눈에 확 들어오게 다 해줬는데도 이걸 못 맞추면 이거 어떡할까 이거 참. 자, 그래서 입증 책임에 관한 부분 쭉 봤고 그 다음에 그 동기에 관한 부분이 출제가 좀 자주 되는데요. 동기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목적,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그 매매 계약을 한 목적, 의도가 뭐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기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토지를 갖다가 토지를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한 거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잔대금을 치르고 그래서 이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이 이 토지를 지금 어디다가 쓰는 무슨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건지 매도인 입장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내 말 어렵나? 왜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그래? 다시 자 매매 계약을 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잔금을 다 쳤는데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이 땅 사다가 어디다가 쓰려고 하는지 그걸 아냔 말이에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동기가 매수인 마음속에 있지. 이걸 갖다가 매도인은 이 땅을 사가니까 고맙습니다.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잘 쓰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매수인이 이제 이 토지를 가져다가 지금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 토지를 갖다가 어떤 의도로 쓸 건가를 표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지금 몰라. 어떤 용도로 좀 쓸 건지 동기가 표시됐다 안 됐다? 안 된 거라. 동기가 표시 안 된 거야 지금. 그럼 동기는 어디 있는 거야? 마음속에 있는 거야. 매수인 마음속에 있다고. 표시가 전혀 안 됐잖아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매수인이 토지에 대해서 공장 허가를 받으러 갔어요. 공장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공장 허가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이 그러는 거죠. 내가 이 땅을 갖다가 공장을 지으려고 토지를 샀는데 공장 허가가 안 나니까 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이거 내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동기는 네 마음속에 있었지 매도인한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주 중요한 문제. 동기의 착오는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합니다.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하지 못한단 말이죠.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기 때문에 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아니라 일치이기 때문에 이건 취소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는 동기의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자, 그 다음에 동기를 갖다가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기만 하면 바로 이것은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다시 한번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되면 됩니다. 계약 내용으로 되면 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으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까지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합의까지 요구한다 안 한다? 아니다. 합의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삼으면 충분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나는 이 토지를 갖다 공장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토지를 갖다가 매수합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면 충분히 그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됐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유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발.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유발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발된 동기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제 이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일본인들이 이 등기를 안 하고 가지고 있던 땅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뭐 등기해 놓은 땅도 많지만 등기 안 해놓은 땅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건 전부 다 우리가 적산 토지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국가가 다 그걸 몰수를 해서 국가가 다 국가 소유로 하게 되는데 국가가 환수하게 돼 있는데 등기가 안 돼 있는 땅들이 많다 보니까 환수 작업이 잘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그런 땅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그 점유하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1948년에 이제 1945년에 그 해방된 걸 계산을 해가지고 65년, 70년 이렇게 된 것을 이제 그때부터 계산을 하니까 20년, 25년이 이미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시효 취득을 점유 취득 시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귀속 재산에서 이렇게 다 빼버린 겁니다. 이제 이제 늦었으니까 국가 환수 재산, 국가 귀속 재산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본인 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러던 거야. 일제가 일본인들이 놓고 간 땅은 다 적산 토지로 국가 귀속 사유니까 이거를 국가에 귀속시키세요. 국가에다가 양용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던 사람도 자기 땅이라는 걸 자기 땅이 아니라는 걸 자기 스스로 알고 일본인이 놓고 간 거라는 걸 내가 계속 농사 짓고 있다는 걸 자기 스스로는 아니까 뭐 그러지 뭐. 그래서 국가에다가 증여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증여하게 만든 동기가 상대방 공무원으로부터 뭐가 됐다고요? 유발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더라도 뭐 한다고요? 국가에 증여하겠다는 것은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죠? 예. 그래서 상대방의 동기가 유발된 경우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뭐가 가능하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공무원이 국가에다 증여하세요라고 유발을 해가지고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시효 취득을 했는데 뭐하러 그걸 국가에 증여했어요? 누가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맞다는 거야. 그래 쫓아가갖고 야 이 사람아 이거 내가 시효 취득했다는데 왜 이걸 국가에다 증여시키라 그래? 막 이래 가서 하니까 그분에서 소송을 갔더니 그거 취소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온 그 판례가 요거 판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 이 동기의 착오를 조심해야 되는 게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삼으면 3년 되고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 동기가 상대방 유발된 경우에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우리가 보고 있는 109조의 착오는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다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109조는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그럼 임의 규정이면 잠깐만요. 임의 규정이다라고 하면은 매도인 매수인이 합의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 내용에 혹시 착오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맙시다라고 특약을 걸어놓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9조는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착오를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서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하지 말자는 내용을 계약서에다 특약상에다 명시해버리게 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109조는 임의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배제 특약.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논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9조는 논점이 되게 많아서 보통 빨간 풍선이 103조, 104조 쭉 잘 107조, 108조까지 잘 쳐지다가 여기 109조에 와서 비가 내리는 수가 많아요. 논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디서 속을지 몰라. 워낙 여기 109조는 속을 때가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사항은 이제 이런 사항인데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지금,
갑과 자, 갑과 을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엑스토지 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Y 토지라고 기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Y 토지를 기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 이전을 Y 토지를 등기 이전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서 지난주에 해드렸죠. 뭐 동의 안 해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뭐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예, 이미 지난주 다 해줬고 문제까지 지난주 다 풀었어요. 법률행위 해석 파트에서.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를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 수 있지. 엑스토지에 매매 계약을 했다 했으니까 의사의 합치가 있었잖아요. 그 의사 표시를 알 수가 있네. 근데 Y 토지라고 기재를 했어. 그러면 이거는 O 표시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O 표시. O 표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안 된다. 왜 안 된다? 이 경우는 자연적 해석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가 있죠. 의사를 알 수가 있었을 때 하는 해석은 무슨 해석이라고 지난주에 해줬어요? 자연적 해석이고 자연적 해석에서는 O 표시 무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표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합의된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엑스토지가 기재가 되고 등기가 넘어왔다 하더라도 이건 말소시키면 되고 엑스토지 등기 주세요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표시가 잘못됐는데 서로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예요. 거기 여러분 교재와 관련을 해가지고 어디를 보시냐면 213페이지를 보세요. 213페이지 밑에서 양가로 3번입니다.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쌍방의 진위가 공통인 경우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쌍방이 공통으로 잘못 표시했으나 그러니까 X토지를 합의해놓고 Y토지라고 잘못 표시했으나 진위는 서로가 공통인 경우에 서로 원하는 진위대로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X토지가 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착오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O 표시 무해 원칙. 지난주에 했다 안 했다? 했다. 지난주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해석 방법이다? 자연적 해석이다. 자연적 해석에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난주에 써줬어요. 자연적 해석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 안 된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명확하게 그걸 칠판에 판서를 해 드린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하나만 더 보고 문제를 풀게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서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칩시다. 중도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중도금 지급 날짜가 예를 들어서 4월 20일이다.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중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중도금이 약정된 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갖다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그래서 최고 없이 계약 해제하기로 한다. 이렇게 지금 계약서에다가 명시했습니다. 중도금 미지급을 하면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토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해제라 불러요? 지금 이런 경우는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 그러니까 특약이 걸려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특약이 걸려 있으니까 이건 약정 해제 사유에 해당돼. 무슨 해제라고요? 약정 해제 사유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갖다가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약정 해제 사유이기도 하고 동시에 채무 불이행이기도 하죠. 중도금을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약정 해제 사유이자 동시에 뭐라고요?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채무 불이행 또는 약정 해제 사유에 따라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되는데 계약이 해제가 되면 1, 2, 3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계약 해제가 되면 뭐가 따라온다? 고민하지 마 제발. 소급무효. 자, 소급무효. 자, 두 번째 뭐가 따라온다? 원상회복. 이렇게 말이 한 건데 아직도 안 되네. 원상회복 의무가 따라와요. 원상회복.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소급무효가 되고 원상회복 의무가 생기고, 이건 삼형제가 졸졸졸 따라와야 돼. 이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줄줄줄 나와줘야 돼. 이거는. 그래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소급무효, 원상회복, 그다음 뭐가 따라와야 돼요? 손해배상. 손해배상 의무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거든요. 그러면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무슨 의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의무.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도인은 이 매수인에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이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 의무 생겼잖아요. 민법 551조에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가 됐으니까 손해배상 의무가 생겨서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매수인이 이제 손해배상을 이제 중독을 못 줘서 계약도 해제가 돼서 뿔따구도 났는데 이제 손해배상까지 해주게 생겼어.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계약을 할 때, 이거 계약을 갖다가 4월 2일 날 계약을 했는데 내가 이거 계약을 할 때,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잘못했구나. 이래서 이미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가 됐지만 착오를 주장을 해서 뭘 주장한다고요? 착오. 착오를 주장을 해서 이 계약 전부를 무효로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저기 뭐가 돼버린다? 소급무효. 소급무효가 되니까 이 계약 전체를 다 무효를 만들어서 손해배상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문제가 다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너무나 논점이 많아. 어디서 속을지를 몰라. 마지막 하나 더 남았는데 계약을 지금 계약을 해지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착오를 이유로 지금 계약이 취소가 됐습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손해를 본 상대방은 그 표의자를 상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한 그 표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계약 뭐하러 계약을 해지합니까? 내버려 두지. 손해배상 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계약을 해지해? 그냥 내버려 두지. 그렇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을 때 손해를 본 상대방은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착오는 적법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라고 돼 있는 거고 그래서 취소를 해가지고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샥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프린트물 오늘 나갔습니다. 프린트물 1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1번에다가 별표를 2개 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몇 번이 아니다? 4번. 자, 1번부터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해야 된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뭐 한다고요? 삼으면 되는 거예요. 동기가 계약 내용으로 삼으면 되는 거고 뭐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요? 합의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동기를 계약 내용으로 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번 집은 이상이 없는 거고 두 번째 동기가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었다고 인정되면 충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 된다. 여기 동기가 법률행위의 무슨 부분이 된다고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 착오로 인한 취소가 가능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나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봐요.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 과실은 중대한 과실과 경과실인데 과실이라고 하면 두 개가 다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과실이다? 경과실. 여기 써놨네. 그래서 여기 마지막 거 여기 써놨어. 경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시험 문제다가 중대한 과실, 경과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딱 갈라주면 좋은데 이렇게 명쾌하게 안 갈라주고 이렇게 과실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2번 나왔다고 말씀드려서 기출문제 2번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이미 이거 혹시라도 못 풀까봐 내가 억수로 이거 많이 신경 써서 얘기를 해줬어. 이거 맞춰야 되는데 이러면서 내가 힌트를 내가 많이 줬다고. 이거 문제 이거 답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 경과실 이렇게 주면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는데, 과실이라고 주면 너도 맞추고 나도 맞추지는 못해요. 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한다는 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하는데, 그 생각 때문에. 다만 그 과실이란 말은 경과실이 있으니까 취소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몰라서 놓치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 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어떤 과실이다? 경과실이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4번 틀렸고 5번에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다. 유발된 동기, 아까 국가에다가 귀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귀속재산인데 그게 이제 귀속재산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시효취득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귀속재산은 국가에다, 그 공무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야. 자기도 공부를 해봤으니까 그게 다 국가재산이 된다는 걸 알지만, 그게 귀속재산에서 해제됐다는 것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국가에다 귀속하세요라고 동기를 유발시켰는데, 동기를 유발시켰을 때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뭐 한다고요? 유발된 동기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풀어봅니다. 프린트물 2번. 자, 2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해주세요. 몇 번이 틀렸다? 다시 내 귀에 이상한 소리가 다시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1번에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계약 목적물이 X토지의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의 목적물을 Y토지로 표시한 경우에 이 경우는 O표시 무효가 되죠? 그러면 서로 지금 합의가 X토지로 합의가 됐고 Y토로 잘못 규정했으니까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에서는 O표시 무효 원칙에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무슨 해석이라고요?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박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은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한다. 여기 봐, 여기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입증해야 되는데, 이 중대한 과실을 갖다가 효력을 부인하는 자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접시에 코를 박아라 문제가 나왔잖아요. 너무 잘 틀려 이 시험 문제. 중대한 과실일 때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효력을 주장하는 자,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닌데 시험장 가면 안 보인다. 그거 중대한 과실의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된다. 꼭 맞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지문이 이게. 여간 공부한 상태가 아니면 이거 2번 고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래서 X 두 개나 쳐놨잖아요. XX. 여기다 가로 열고 접시에 코를 박아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자, 그래서 거기에 관한 문제. 그다음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소리고요. 그 중대한 과실이니까 표의자고 이거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고 효력을 주장하는 자, 취소를 저지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2번 틀렸고 3번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됐다.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중위본에 관한 착오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났네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표시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아도 취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진 경우 슬롯 자릅니다.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는데 가압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원인 무효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인 무효니까 이런 경우에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거니까 맞는 거고. 다섯 번째,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에도 슬롯이 자르고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거죠. 그래서 적법하게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가 됐다 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매수인은 착오를 주장을 해서 착오가 입증된다면 그 계약 전체를 다 취소시키고 무효화할 수 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보셨고요. 시간이 짧게 남았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보냐면은 의사 표시의 도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짧게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12, 3분이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해버리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217페이지입니다. 217페이지 중간에 5번 내용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으로서 의사표시를 발송을 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예를 들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이렇게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뭐 했다고요?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의사표시는 거기 써놨네요. 무슨 주의가 적용된다고요? 도달주의. 도달주의가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이런 거예요. 그 도달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도달의 의미는 그 상대방이 뜯어갖고 내용을 갖다가 다 그러니까 알 정도가 돼야 도달이 아니고 그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만 들어가면 도달로 보는 겁니다. 뜯어갖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뜯어서 내용을 완전히 안 상태가 도달이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그래서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면 뭘로 보는 거예요? 도달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지 한 장 넘겨서 218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일정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았다 해서 그걸 도달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가지고 일정한 기간 내에 반송되지 않으면 그 무렵에 도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할 사항은 이런 건데, 지금 동거 가족에게 본인에게 의사표시가 전달이 된 의사표시가 도달하지 않고 동거 가족에게 동거 가정이 수령을 했다. 여기서 동거 가족은 철을 의미합니다. 판례에서 그래요. 판례에서 동거 가정이 수령했을 때 이것도 뭐로 보냐 그랬더니 도달로 본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본인이 꼭 수령해야 되는 건 아니고 동거 가족 처가 수령해도 도달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런 판례가 하나가 또 나왔는데 뭐냐 그러면 우체부가 지금 등기우편을 들고 가서 띵똥띵똥 눌러가지고 홍길동 씨 계세요? 그랬더니 예, 난데 누구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등기우편을 딱 보여주고 이거 여기 사인하세요. 그러면서 이게 패드 사인하는 패드를 이렇게 딱 보여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홍길동 씨가 나 그거 수령 안 할랍니다. 이러더란 말이죠. 왜 안 할라 그냥? 그거 뭐가 왔는지 알아. 그러니까 뜯어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물이 뭔지 자기 자신은 아는 거야 이미. 무슨 우편물이 왔구나라는 거를 이미 자기 자신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령을 거절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우체부가 거기다 쓴단 말이죠. 홍길동 씨 본인을 확인하였으나 본인이 수령을 거절하였음 패드에다가 딱 써버리게 되면 도달로 간주돼 버리는 거예요. 수령 거절이 됐으니까 본인이 있는데 수령 거절이 되면 그건 도달로 보는 거예요. 본인이라고 확인했는데 본인이 수령을 거절한 거예요. 우편물을 갖다가. 그렇게 되면 뭐로 본다고요? 도달로 본다. 본인이 있는데 수령을 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도달로 못 봤는데 판례가 이제 그걸 도달로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수령을 거절해도 뭘로 본다고요? 도달로 본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우리 중개사 시험 쪽에서 두 가지가 예외가 있는데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게 딱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발성이 뭐예요? 격지자 간의 승낙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시점에 도달된 것을 본다. 격지자는 언제라고요? 승낙의 통지를 언제 할 때요? 발송된 시점에 도달된 효력이 발생한 것을 본다고요? 본다. 그래서 효력 발생 시기가 그래서 발송된 시점으로 잡아지는 게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격지자 하나하고 그다음에 무권 대리 행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것도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자가 청약자가 사망을 했을 수도 있고 제한 능력자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뭐한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유효다. 이런 소리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으로 봅니다.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는 뭐로 본다고요? 수령 무능력.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수령했을 때는 표의자는 의사를 표시한 자입니다.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도달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표의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제한 능력자 측에서는 수령을 했으니까 도달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그 밑에 공시송달이 있는데 공시송달은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송달을 준용하는데 이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다 게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게시라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 접수를 해서 법원에서 찾아보고 법원에서 이제 행정관서에 연락을 해가지고 주민등록상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주민등록을 쳐받고 찾아볼 겁니다. 주민등록이 혹시 다른 데 있나. 근데 주민등록상에서 안 나타나게 되면 이제 법원 게시판에다가 2주를 게시합니다. 몇 주를 게시한다고요? 2주. 2주를 게시하게 되면 거기다 쓰세요. 맨 밑에다가. 그래서 공시송달은 첫 공시송달 후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몇 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2주.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시송 거기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5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5번입니다. 자, 5번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가는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뭐가 옳지 않다? 5번. 이런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죠. 자, 뭐 이렇게 쉬운 문제 또 이렇게 쉬운 문제도 있고 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쉬울 수는 없는 거고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가 섞여 있겠죠. 그래서 1번에 의사표시의 도달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는데 그렇습니다. 도달했다라고 주장하는 표의자 쪽에서 입증 책임을 지는데 판례는 내용 증명은 등기로 갑니까? 네, 내용 증명은 등기로 갑니다. 내용 증명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즈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고. 두 번째, 서신이 당사자가 아닌 동고 가족에게 전달된 경우에 도달된 것을 본다. 판례는 이 동고 가족을 처라고 명시했습니다. 처에게 전달된 경우도 도달로 본다. 세 번째,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승낙의 통지가 도달될 때가 아닌 발송된 때에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데, 깜짝 놀란 게 뭘 깜짝 놀랐냐면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했다고요. 거기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을 지금 박스 쳤잖아요. 뭘 박스 쳤다고요? 승낙. 근데 거기가 청약이라고 기출문제가 난 적이 있는데 청약의 통지가 발송된 때 성립한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나는데 그거를 가지고 질문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맞지 않나요? 이 문제 이거 맞는데 이거 왜 틀리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격발승이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격발승 그러니까 승낙을 발송해야지 청약을 발송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발송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뭐를 지금 발송한 거라고요? 승낙을 발송해야 되는데 청약을 발송을 해가지고는 그거는 발송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가 적용이 돼요. 뭘 발송해야 된다고요? 승낙을 발송해야 발송주의,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이라고 시험 문제를 싹 바꿔서 냈는데 그 승낙 자리에다 청약을 바꿔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청약의 통지가 발송될 때 성립한다. 기출문제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발송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도달주의가 적용돼요. 청약에 대해서는. 승낙을 발송해야 돼. 승낙을. 그러한 사소한 문제도 많이 틀린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출문제니까 해설도 돼 있을 거 아니야.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돼서 찾아와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별걸 다 모를 수도 있겠구나. 자, 이 네 번째.
그러니까 암기할 때 격발성이라고 그렇게 많이 암기를 시켰는데도 그게 뜻대로 안 되는 경우는. 자, 그다음 네 번째,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개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 효력이 생기니까 맞고, 다섯 번째,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신한 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의사표시의 효력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효력에는 뭐 한다고요? 영향이 없다. 그냥 유효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합니다.